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0대 후반으로 접어든 할줌마입니다. 옛날 시대에 60대에 접어들면 그냥 할머니나 다름없었지만 요즘은 60대도 젊은 시대라며 할줌마라 불러들 보기에 저도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인생은 후회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살면서 제 새끼가 가장 예쁜 줄 알았고 제 새끼만큼 효자도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제 착각이더라고요. 예쁘고 착하고 귀여웠던 것은 아주 어릴 때의 일뿐이었어요. 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고 두 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참으로 속상한 일을 겪게 되었지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같이 분통 터져하며 화를 내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렇게 어설프게 타자를 쳐가며 사연을 올려봅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땐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결혼 2년 차에 가지게 된 아이여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신혼도 신혼답게 잘 즐겼고 아이는 아이대로 생겼으니 제 인생은 항상 계획한 것대로 흘러가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울 생각에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잖아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 가정이 하나로 돌돌 뭉쳐진다는 단단함, 그리고 서로에게 쌓인 신뢰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품어서 낳게 된 아들은 정말 천사 같았습니다. 방싯방싯 잘도 웃고 투정도 많이 부리지 않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키웠는지 남들은 다 기억이 난다는데 저는 크게 아들이 사고를 친 기억이 없어서 그냥 무난하게 나았구나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말을 시작했을 때나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나 친구랑 싸워서 울면서 들어왔던 일, 그런 거야 다 기억이 나지요. 엇나가거나 속을 썩이거나 하는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순둥이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징징거리는 게 없고 뭘 사달라 조르는 일이 없어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뭘 사줘야 할지 고민이 많이 들었었지요. 책을 사줘도 좋다고 하고 문제집을 사줘도 좋다고 하던 게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을 가진 엄마들이 하루가 다르게 사고를 쳐서 힘들다고 말을 할 때마다 공감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지요. 우리 아들은 딸보다 더 애교가 많고 남편을 닮아서 우직한 면도 있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우는 거라는 남편의 말에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우는 법 없이 입을 꾹 다물던 놈이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가끔은 투정을 부려도 좋을 텐데 싶을 정도로 심지 있고 줏대 있는 놈이었습니다. 제가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자식 자랑은 어떻게든 쥐어짜내게 되는 법이라고, 고슴도치도 새끼는 예뻐 보이는 법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우리 가족이 늘 항상 단단하게 함께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해서 싸늘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혼절을 할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장례식장 가운데 떡하니 웃는 얼굴로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도 악소리 한 번을 내지 못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아들이었어요. 지도 펑펑 울고 싶었을 텐데 하염없이 우는 저를 보며 꼭 끌어안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요. 엄마까지 무너지게 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 엄마, 우리 힘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랬듯이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많이 힘들어했어요. 제 앞에서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제 배로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멘탈이 많이 흔들렸는지 아들은 수능을 완전히 망치고 말았고 결국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봐서라도 더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고 슬퍼해봐야 우리 아들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싶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남편에게 그런 사고를 겪게 한 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아들과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아주 조금이지만 남편이 들어두었던 사망보험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제시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 합의금을 받자니 남편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 같고 받지 않자니 어차피 1년에서 2년도 안 될 형을 살다 나오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어째서 이 나라는 가해자에게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아들과 한참을 고민하다 저희는 합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떠난 뒤 받은 보상금들로 저희는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아들을 1년 더 공부를 시키고 아들이 대학에 떡하니 붙은 뒤 저는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음식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웃 간의 교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아파트 앞마당에 모여 수다도 떨고 김장김치를 나누고 반찬도 나눠 먹던 시대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제 반찬을 참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장사도 꽤 잘 되었어요. 우리 아들이 21살일 때부터 10년 정도를 반찬 가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팔아서 번 돈으로 아들 대학도 졸업시키고 취업을 할 때까지 용돈도 주고 저희 두 사람의 생활비도 쓰고 저축도 하고 그랬지요. 남편이 남기고 간 보상금 일부를 반찬 가게에 쓰고 남은 돈은 전부 통장에 재워두었습니다. 나중에 노후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에서였지요. 아들이 취업을 하고 제 밥벌이를 한 이후부터는 저에게 가끔 용돈도 주고 그러더군요. 인생이라는 게 덧없다는 것처럼 남편은 허망하게 떠났지만 남겨진 저와 아들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제가 원했던 제 삶은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들이 32살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제가 만든 재래식 반찬보다는 마트에서 깔끔하게 나오는 반찬들을 선호했고 반찬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이 재료값도 그렇고 가게 운영비도 그렇고 생각보다 꽤 힘들었어요. 남는 돈이 얼마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도 않았고요. 반찬들이 남으면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랑 나눠 먹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눠 먹을 동네 사람들도 죄다 떠나고 어디 남는 반찬 나눔이라도 하고 싶어도 다들 찝찝하다며 거절을 하더군요. 결국 오랜 시간 상가의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았던 제 반찬 가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지만 그때도 우리 아들이 옆을 지켜주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반찬 가게 운영하시면서 저 키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번듯하게 취업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어머니도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열심히 효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을 참 잘 키웠어. 어쩜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서 말이야. 그래, 내가 앞으로는 걱정 없이 살아보자.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 아니겠니?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들 가지고 아이 단단하게 살아보면 되는 거지. 고맙다 우리 아들. 아들은 항상 제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아들 또한 늘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물론 그 약속은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새침하게 생겼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들보다 2살 어린 며느리는 시작부터 저를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래도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남편까지 여의고 아들을 혼자 키운 시어머니였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욱 더 어려웠겠죠. 홀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얼마나 대단할지 상상만 해도 저랑 거리를 두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랑 자주 보지 않고 며느리와 멀리하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어요. 물론 며느리가 먼저 살갑게 다가온다면야 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저도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바깥사돈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며 이직을 했습니다. 바깥사돈이 아들이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을 더 주겠다고 이직을 하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에 저는 아들이 살 신혼집을 구할 때 적금을 털어서 도와주었습니다. 오롯이 제가 해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값의 반 정도는 제가 해주었으니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큰 소리를 떵떵 치기는커녕 제가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스스로 며느리랑 거리를 두겠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며느리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올라오는 악덕 시어머니 사연처럼 일주일에 2번, 3번 전화해라 시킨 것도 아니었고 주말에는 우리 집에 와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살자고 서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하고 살자 했는데 며느리가 결혼 1년 차에 임신을 한 사실도 저는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명절이 되어서 아들 부부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내가 며느리한테 연락한 게 눈치가 보여서 말이다. 이번 명절에 그래도 밥 한 끼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엄마가 너 좋아하는 음식들로다가 차려놓을 테니까 와서 밥이나 한 끼 하고 가라. 아, 어머니, 저희 와이프 임신해서 입덧이 좀 심해요. 이번 명절에는 저희도 집에 그냥 쉬려고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아니, 그런 소식을 왜 전화로 전하고 그러니? 얼마나 됐는데 임신한 지? 지금 3개월 차 접어들어가요. 슬슬 입덧도 줄어들 때가 됐다고 하는데 영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황당했죠. 물론 저도 임신했을 때 입덧 해봐서 그 고생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황당했던 것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유산기가 있다거나 하면 괜히 실망할까봐 말을 안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지만 아직 며느라가의 나이가 유산을 걱정할 만큼 먹은 것도 아니었고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쓰는 깨톡 있잖아요.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며느라가 프로필 사진에 임신을 했다고 축하한다고 친정 식구들이랑 파티를 하고 사진을 찍은 게 떡하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저에게만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임신까지 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나한테만 임신 소식을 전하지 않았느냐?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때가 되면 알리려고 했겠지. 나는 시어머니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그랬겠지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배려를 했던 것과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서운하다, 전화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으니 손주를 출산한 뒤에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며느리네 친정 식구들과는 자주 만나고 손주도 보여주고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연락 한 통 오지 않고 흔한 손주 사진 한 장 전해주지를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쥐어잡았습니다.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아들이라도 저에게 연락을 할 것 같았거든요. 너희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내가 일부러 손주 보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꾹 참았다. 손주 보러 간다고 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너희가 먼저 초대를 해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게 사진 한 장을 전송하나니? 아이, 어머니, 육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육아가 처음이에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육아만 하는 사람한테 사진까지 요구하시는 건 사진 한 장 전송하는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야? 아이, 보니까 사돈댁은 매일같이 손주 보러 가는 것 같더만. 깨톡 프로필 사진도 손주 얼굴로 바뀐 거 내가 봤다. 나는 사진 한 장 못 받았는데. 아이 100일 때 보러 오세요. 그때쯤이면 예민한 것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100일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놀러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자 저는 결국 참다 폭발해서 제가 먼저 가겠다고 연락을 했죠. 그러니 며느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머님, 꼭 오셔야 해요.
저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 부부에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필요한 게 있어도 지원을 해주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치사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남아있는 넉넉한 보상금을 절대로 나눠주지 말자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아들 부부에게 지갑을 꾹 닫으니 지들도 조금 그랬나 봐요. 시간이 좀 지나서 육아도 여유로워지고 했으니 집에 놀러 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못 이기는 척 갔더니만 며느리가 풀이 확 죽은 얼굴로 뭘 물어봐도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하는 겁니다. 집에 가라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부글부글 속이 끓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와서는 또 감감무소식 저도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았더니 몇 개월 뒤에 연락이 와서는 둘째를 가졌다면서 저에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태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언제는 사진 한 장 보내주는 것도 약을 잔뜩 올리더니 첫째 낳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가지면서 금전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꼴이 보기 싫더라고요. 저도 돈 없다고 대충 둘러대고 말았죠. 그 뒤로는 아들 부부와 정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툰다거나 하는 건 없었지만 서로에게 무관심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며느라가가 둘째도 낳았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니 아들놈이 생각을 고쳐먹은 건지 뭔지 명절만큼은 며느리랑 자식 새끼들 데리고 꼬박꼬박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콧방귀 끼면서 왜 왔냐 하다가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은커녕 걷지도 못하던 손주들이 개구쟁이들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을 땐 저도 학용품이나 책가방 같은 것들을 선물해주며 손주들의 학교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러 첫째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내 친구들은 명절에 용돈 받으면 막 10만 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던데 할머니는 왜 맨날 5만 원만 줘? 나 용돈 더 줘. 이번에도 겨우 5만 원만 주는 거야? 친구들한테 쪽팔려서 용돈 받았다고 말도 못하겠다. 아니, 민서가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할미가 용돈을 얼마나 주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할머니, 아이 5만 원 가지고는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한단 말이야. 아, 진짜. 고작 초등학교 3학년 된 아이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는 상상조차 되지 않았죠. 초등학교 1학년인 둘째 손주까지도 첫째 손주에게 물이 든 것인지 저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를 한 장씩 더 꺼내서 아이들에게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황당해하며 애들 밥 먹이고 아들네 가족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제가 다음 날 시장에 가서 장을 보다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지폐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죠.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이랑 민준이가 내 지갑에 손을 댄 것 같은데 말이야. 아니, 너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들이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니? 아유, 갑자기 전화하셔서 저희 애들이 돈을 훔치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지갑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애들 어제 용돈 주고 돈이 남아있는 걸 내가 확인했는데 혹시 네가 가져간 거니? 어머님, 제가 어머님 지갑에 손을 왜 대고 돈을 왜 훔쳐가요? 그럼 애들이 했다는 게야. 아니, 애들이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게 냅뒀어? 아우, 진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왜요? 어머님이 어디서 흘리신 건 아니고요? 지갑이 집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왜 흘리니? 아니, 너는 애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지. 어떻게 남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게 만들어? 어머님? 남이라니요? 어머님 손주들인데 이 정도는 장난이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갑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애들한테는 제가 주의 줄 테니까 어머님도 그냥 애들한테 용돈 주셨다고 생각해 주세요.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아, 내가 무슨 돈 주는 기계도 아니고 나만 보면 허구나 용돈 달라고 손 내미는 것도 아주 볼썽사납다. 아, 너희 친정에 가서도 그러니? 어머님, 애들 용돈 그 정도 주시는 걸로는 부족해요. 요즘 물가가 얼만데. 아무튼 애들한테는 제가 주의 준다고 했잖아요. 저 바빠요.
그러더니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10년을 넘게 본 며느리지만 저럴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못했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지갑을 털어간 손주들을 혼내겠다고 말을 하기는커녕 용돈을 더 줘야 한다고 그 정도는 부족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소연을 했죠. 아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범아,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킬 생각을 해야지.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머니, 요즘 저 힘들어요. 애들 교육비만 해도 얼마가 나가는데 애들한테 용돈 넉넉하게 쥐어주는 건 못해서 제가 면목이 없다고요. 아니,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셔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보상금으로 저희 좀 도와주셨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도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네 부부를 그냥 무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만 보면 무슨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은근히 돈 주기를 바라는데 제가 뭐가 이쁘다고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냥 저도 속 편하게 그딴 것들 안 보고 산다 하는 생각을 하기로 마음 먹은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가족인데 손해니 많이 따지고 싶진 않았지만 지들이 먼저 그렇게 나오는데 저라고 늘 사람 좋게 웃으면서 달라는 대로 퍼줄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연락 오길 바라지도 않고 먼저 하지도 않고 하니 정말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뚝 끊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그럴 수 없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쓰러져서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버선발로 뛰쳐나가 병원에 가보니 우리 아들이 위장에 문제가 생겨서 위장 수술을 받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노인이라 뭐가 뭔지 이해는 안 갔지만 천공 같은 게 생겨서 급하게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한동안은 죽만 먹어야 할 것이라며 음식간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이라 수술이라는 말만 나와도 덜컥 겁을 먹었으니까요. 아니, 천공이라니. 아니, 괜찮은 거야?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아. 어쩌다가 수술까지 하게 된 건지. 정말 내가 속이 상해서 몸 관리를 잘 했어야지. 맨날 모르라고 다니길래 위에 구멍이 뚫려. 이가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무래도 돈 때문에. 어머님, 이가 아파서 속상한데 잔소리부터 하시기에요? 오죽했으면 위에 빵꾸가 뚫리겠냐고요. 며느리가 슬쩍 제 눈치를 보면서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아들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애들도 이제 컸으니 방을 하나씩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사를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슬쩍 꺼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아픈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놈들은 저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그냥 입을 열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제가 아들을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천공 수술이라는 게 보통 위험한 수술이 아니었더라고요. 자칫하다가는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들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하기를 바랐고 아들이 먹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제 솜씨를 발휘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워낙 요리에는 자신이 있었으니까 우리 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먹을 것을 잘 챙겨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며느리가 알아서 잘 하겠지 관심 끄자는 마음도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손주들도 챙겨야 하고 언제까지 환자 음식을 챙길 수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퇴원을 하는 순간부터 음식은 제가 챙기자 싶었죠. 며느리에게도 말을 했더니 시원치 않게 그렇게 하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커녕 챙기고 싶으면 챙기셔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머리통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하지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들에게 퇴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은 집으로 갔고
저는 그때부터 아들에게 무슨 죽을 쏘어주면 좋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위에 부담이 가지 않게 미음을 쏘어주라는 말에 그 정도는 며느리가 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아들이 퇴원을 하고 2주일쯤 지나자 흰죽만 먹는 게 물린다며 밥 먹기 싫다는 이야기를 해왔고 저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의 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기에 간이 덜 된 반찬들은 조금씩 곁들여도 된다고 해서 반찬들도 여러 종류 만들었지요. 간만에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좋아했던 반찬들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신나는 마음에 반찬이랑 죽을 만들어 한 사발이 포장 용기에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당연히 일을 하지 않는 며느리가 집에 있을 시간이니 무작정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 맞지요. 며느리에게 집에 있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반찬을 양손 가득 들고 가려니 정신이 없어서 연락조차 하지 않고 찾아갔으니까요. 밖에 나와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찾아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양손에 반찬들을 들고 있었고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우산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아들 집까지는 적어도 10분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려도 내리꽂는 비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반찬을 들고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해도 노인네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결국 온몸이 다 젖어서야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며느라, 집에 없냐? 내가 지금 반찬 싸들고 집에 왔는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이랑 죽도 좀 여러 종류로 써왔다. 지금 저희 집 앞이시라고요? 저 볼일 있어서 나왔는데. 그래? 아유, 근데 비가 많이 오던데 밖에 오래 있어 뭐하냐? 얼른 집으로 돌아와라. 나도 쫄딱 젖어서 추워 죽겠다. 안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얼른 전해주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으니까 얼른 집으로 와라. 어머님, 저도 일이 있어서 나온 거라 볼일 다 보고 가면 조금 늦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래. 이거 빨리 냉장 보관해야 할 것들인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 오래 기다리긴 나도 추워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미리 연락을 좀 하고 오시지. 저 지금은 당장 못 가요. 멀리 나와 있어서요. 문 앞에 두고 가실래요? 이걸 그냥 두고 가라고? 아이고, 그랬다가 상하기라도 하면 어쩌니? 그럼 얘 비밀번호라도 알려주거라. 내가 냉장고에만 넣어두고 가마. 그리고 비를 맞아서 그런지 영 몸이 좋지 않네. 안 그래도 감기 기운이 조금 있긴 했거든. 어머님, 저 가려면 6시간 정도 걸려요. 일 보고 이동하는 시간 포함해서요. 6시간? 아니, 내가 6시간을 어찌 기다리니? 나 비를 쫄딱 다 맞았다니까. 그러니까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어야죠. 그렇게 무대보를 찾아놓고 저한테 뭐라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본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들 먹이려고 싸운 음식들인데 이거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어머님, 지금 아들만 챙기시는 거예요? 역시나 제가 먹을 건 하나도 또 없는 거죠? 아유, 얘 너는 무슨 말이 또 그러냐. 괜히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집에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현관문 비밀번호 좀 알려주라니까. 내가 그 냉장고에 넣고 가면 되잖니. 아유, 몸이 으슬으슬하다. 6시간만 그럼 기다려주세요. 저 빈집에 남이 들어오는 거 정말 무척이나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집에서 무슨 짓을 하실지도 모르는 거고. 뭐라고? 아니, 내가 남이니? 집 비밀번호 알려준 게 뭐 어떻다고? 내가 훔쳐갈 게 뭐가 있다고? 아유, 또 모르죠. 이것저것 뒤져보실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튼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반찬 두고 가세요. 그러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황당했습니다. 열이 받아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다 싶어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더라고요. 아들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분한 마음에 아들네 집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하고 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일단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더군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정신이 좀 드세요? 할머님, 가족분들이랑 연락이 안 되어서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는데 제가 어디선가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했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시간은 이미 6시간은커녕 밤 늦은 시간이 되어 있었고 며느리에게서 연락 한 통이 와 있더군요. 어머님, 저 아무래도 더 늦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그냥 가세요. 반찬은 그이 시켜서 가지러 가든가 할 테니까 상하지 않게 집까지 들고 가세요.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일부러 제 연락을 다 피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제 휴대폰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가족들이랑 연락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일부러 피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부들부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혜미가 반찬을 해주려고 바리바리 준비해서 들고 갔는데 집 비밀번호 알려주는 게 뭐가 어렵다고 포구까지 맞았다는데 연락 한 통 받지 않고 무시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분해서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자가 붙은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정말 복수를 하고야 말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아들과 며느리는 없다고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저 혼자만 챙겨 먹고 살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지요. 사실 아들네 부부가 저에게 이런 짓을 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저를 불편하게 생각했던 며느리이기도 했지만 저에게 부탁을 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탁을 제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했었지만 저에게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남편의 보상금을 꽁꽁 싸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들 부부가 그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저도 물론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도 정리를 해서 저희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40평형대 아파트도 방 큼지막하게 나와서 부부방 쓰고 애들방 주고 어머님이 하나 쓰시면 딱이지 않겠어요? 그동안 어머님 혼자 살고 계신 게 마음 쓰이기도 했고 돈 합쳐서 큰 집으로 이사 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홀라당 넘어가서 돈을 주겠다고 했었죠. 보상금 받은 것도 깨버리고 집까지 팔아서 큰 집 살자고 말을 했었는데 막상 집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려고 하니 아들 부부가 말을 바꾼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돈이 필요할 때는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니만 막상 돈을 쥐어주려고 하니 입을 싹 씻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애들 짐도 많고 애들 방 하나씩 주고 저희 부부방 쓰고 하나는 서재로 쓰든가 옷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지내라는 말이냐? 저희가 집 구하고 남은 돈이 조금 생길 것 같은데 그걸로 일단 어머님 혼자 지내실 빌라 작은 거라도 하나 얻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같이 살자고 나한테 돈을 보태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이 바꾸는 게 어딨어.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님 저희 사정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합가 아닌 건 편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셔서요. 애들 키우는데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 많이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애들도 저희 친정부모님이라면 흠뻑 죽고요. 근데 어머님이 계시면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마음 놓고 놀러 오시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지금 돈은 돈대로 주고 나는 알아서 혼자 살아라 이 말이냐? 그렇게 말을 하니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대요. 그래서 저도 돈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살 집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주겠습니까? 그 이후에 며칠을 찾아와서 돈 좀 달라고 하는 아들네 부부를 내쳤지요. 그러고 나니 저 모양 저 꼴로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꼴을 보고 아들네 부부를 도와준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지요.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에 버선발로 뛰어갔지만 두 번 다시는 아들네 부부에게 그런 호구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이후로
며칠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저는 복수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의 끝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정신을 차린 뒤에 아무렇지 않게 아들네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예,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말이다. 너희가 그때 말했었던 큰 집, 그거 너네 말대로 하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너네 이사 가라고. 내가 돈 꽁꽁 싸들고 있으면 뭐하니? 노잣돈 날 것도 아니고. 아니 너 아프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고민 해봤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아유 집에 대한 스트레스라도 없어야지. 그때 말했었던 그 집 아직 남아있으면 얼른 계약해라. 정말이세요? 그럼 어머님 가지고 계신 돈이랑 집까지 정리해서 저희 집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해준다니까. 근데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무슨 조건이요? 같이 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나도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디 가당키나 하겠니? 아, 내가 알아보니까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해서 대출은 필수로 껴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너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봐야 그게 뭔 소용이니? 내가 적금 만기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내 이름으로 대출 받고 집 명의를 내가 가져가는 게 좋겠다. 네? 아니 그러면 그게 어머님 집이지 어떻게 저희 집이겠어요? 그거는 좀 대출 다 갚고 나면 명의 바꾸면 그만인 거 아니냐? 아 그리고 너네가 재산 가지고 있어봐라. 세금만 나오지 그거 폭탄 맞는다. 그 돈 아껴놨다가 나중에 나 죽으면 상속세 내든가 해. 아 그러면 좀 고민해봐도 될까요? 그러던지. 근데 너무 오래 고민하면 내가 마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말해줘라. 내일 돼서 내가 말 바꾸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닥달을 하니 아들도 머릿속으로 계상이 두들겨 보다가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냉큼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도 저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제가 몇 번 거절한 적이 있었으니 준다고 할 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아들 녀석 살고 있던 집 빼고 이사 갈 집 알아본다고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평수가 33평에서 48평으로 늘어나게 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거기다가 집값의 반을 제가 뚝 떼어준다고 하니 신이 났겠죠.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 이사를 갈 수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 싶었겠죠. 그런데 이사 기간이 애매하게 물리더라고요. 알아본 집은 3달 뒤에나 이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들네 집이 먼저 팔려버린 거죠. 아들이 오갈 곳이 없어지게 되자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사 기간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뜨는 거 아니냐? 맞아요. 한 3주일 안 되게 뜨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 짐들을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숙박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동안 다른 집을 구할 수도 없고 하니 짐은 뭐 이삿짐 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우리 집에 와서 지내다가 이사 가라. 우리 집은 너네 이사 간 다음에야 빠지는 걸로 계약했으니까 말이다. 아, 그럼 딱 되겠네요. 안 그래도 처가에가 있을까 싶었는데 처가집엔 남는 방이 없어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효도 열심히 할게요. 됐다. 괜히 그런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싶지 않구나. 아무튼 너네 집 빠지면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아들 녀석네를 안심시켰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순순히 처리를 해주면 복수가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네가 이사 갈 집을 계약하기로 해놓고 계약하지 않았지요. 부동산에도 미리 사정사정을 해서 부탁을 해놓았고 부동산에서는 일단 장단만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를 오래 운영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일을 한 상인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계약금을 안 내서 파기되었다고 하면 장땡이라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네 부부에게는 집을 계약한 척하고 아들 집을 팔아치우게 한 다음에 제가 가진 돈이랑 합쳐서 계약금을 내겠다고 했죠. 아들은 순순히 집을 정리해서 저의 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 뒤 저도 집을 팔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알렸습니다. 실제로 제 집은 팔았어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저희 집 이사 날짜였습니다.
다음 사람이 아들이 이사를 간 다음에 이사를 올 것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제가 제일 먼저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마디로 제가 아들의 집 한 돈을 전부 들고 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 집에서 3주일 정도 지내다가 이사 갈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저희 집이 먼저 팔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거죠. 그러니 아들은 집 한 돈을 저에게 다 빼앗긴 것도 모자라 오갈 곳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돈을 받고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휴대폰도 꺼버린 채 날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야반도주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사실을 사돈댁에는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사돈,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짓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기가 막힌 짓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돈,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며느리랑 거리를 두겠다고 내가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도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명절에 찾아와서 밥만 띵 먹고 치우지도 않고 가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손주 태어났을 때도 보러 오라는 소리 한 번 없고 조리원 비용은 보태달라고 하고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저보고 같이 살자고 큰 집 사는데 돈 보태달라고 하더니 입을 싹 씻으려고 하고 아들 녀석이 수술을 받아서 먹는 게 불편하다고 하도 징징거리길래 반찬에서 가져다 주니까 빈집에 남이 들어오는 거 싫다면서 저한테 현관 앞에서 기다리든지 집에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 폭우를 맞고 고열이 나서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네? 아유, 길거리에서 쓰러지셨다고요? 아유, 지금 사돈이 하시는 얘기가 사실인가요? 네, 모르셨죠? 응급실에서 아들이랑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다는데 결국 그 놈들 한 통도 받지 않아서 응급실에서 저 혼자 퇴원했습니다. 아니, 이게 자식들이 할 짓입니까? 아휴, 저희 딸이랑 사위가 그랬다고요. 아니, 매주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얼마나 효도를 열심히 하는 애들인데 정말로 그랬단 말입니까? 그 말 들으니 더 서운하네요. 친족만 가족인가 봅니다. 저에게는 연락 한 통 없이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더이다. 아니, 제가 이걸 그냥 참아야만 합니까? 나 아주 애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울분이 터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흐느끼면서 그동안 겪은 서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정말 두서없이 그것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사돈댁도 저에게 뭐라 더 말을 못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딸의 치부를 알게 되었는데 제 앞에서 편이나 들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여행도 가지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돈댁은 말문이 막힌 건지 저를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바깥 사돈은 사위가 어떻게 지 부모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 분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챙기던 사돈댁에서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바깥 사돈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바깥 사돈 내 공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몇 년째 월급도 계속 삭감되고 있었고 유지하기 힘들어 공장을 접을까 수없이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어디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저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했던 것인데 제가 아들이 가진 돈까지 탈탈 털어서 야반도주를 하면 최고의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오롯이 가질 수 있냐고 소송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나 싶으시겠죠. 그 방법 또한 생각을 해뒀습니다. 제가 아들이 처음에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보태주었었잖아요. 반절 정도요. 그동안 집값이 올랐으면 배가 아팠을 텐데 신혼집 동네가 재개발 구역도 아니었고 학군도 좋지 않은 곳이라서 그런 건지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더라고요. 5억을 주고 구한 집이었는데 지금은 4억 초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태주었던 돈은 꿀꺽하고 나머지 2억 조금 안 되는 돈을 바깥 사돈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돈만큼이 딱 아들 녀석의 재산이니까 법적 소송에 걸리지 않게 사돈댁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본인들도 할 말이 없으니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 돈을 들고 어디 가서 내 식구가 살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빌라값도 만만치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연락 한 통 없이 아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할 지방의 도시로 내려왔습니다. 연고도 없고 여행 한번 온 적 없는 동네로요. 그래도 큰 도시라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돈도 있으니까요. 제가 살 만한 적당한 집 하나 전세 얻어서 꽁꽁 숨어 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당연히 제 휴대폰은 불이 났었죠. 아들 녀석 집 계약부터 시작해서 이사까지 의논을 하러 우리 집에 왔는데 제가 아닌 영 딴 사람이 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들네 부부가 저에게 사기를 맞았다면서 경찰서에 찾아가겠다고 아주 난동을 부렸나 보더라고요. 그때 바깥 사돈이 아들과 며느리를 호되게 혼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자식이라는 게 효도는 못할 망정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우리 딸이랑 사위를 단단히 잘못 봤구먼. 이 통장 봐라. 여기 들어있는 돈이 너희 전 재산이다. 2억도 안 되는 돈이 저희 전 재산이라고요? 애초에 신혼집 구할 때 사돈이 돈을 쥐어준 거 아니었냐? 그 돈은 사돈이 회사에 가고 남은 돈이 이만큼이다 이 말이야. 이걸로 너희들끼리 어떻게든 지지고 볶고 살아봐. 장인어른, 공장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망해가는 판에 이 돈으로 어떻게 집을 구하고 생활을 해요? 공장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떻게든 살려서 너희들 먹고 살 길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해. 돈 없으면 팽당할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나도 내 노자금 마련하련다. 그렇게 아들네 부부는 사돈댁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은 사돈댁이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것들이 2억도 안 되는 돈으로는 원룸도 못 얻는다고 징징거렸다는데 사돈댁에도 아들 부분에 가족이 지낼 공간이 없어서 결국에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빌라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출퇴근하는 데만 왕복 3시간이라고 하던데 정말 고소하게 됐지 뭡니까. 지들도 겪어보니 지옥 같았는지 어떻게든 저를 찾으려고 난리를 쳤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숨어버린 저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도 제 휴대폰으로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할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아들이고 며느리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처고만 챙겨서 서운하셨죠? 지금이라도 저희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제발 화푸세요. 제가 정말 못된 년이에요. 못된 며느리예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머님이랑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에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실 분도 아니었는데 어떡해. 정말 죄송해요. 제발요, 어머님. 저희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니, 저희 같이 살면서 앞으로 잘 지내면 되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여기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발요, 어머니. 나중에는 질질 짜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아들에게 지원했던 돈 다 빼앗으면 속이 후련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론 아들 녀석네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것이 고소하기도 하고 더 큰 복수를 해주고 싶기도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원해 주었던 것들을 다시 빼앗는 것밖에 없었어요. 사돈댁의 말을 듣자면 아들네 부부 돈이 없어서 허덕이며 산다고 하긴 하던데 돈이야 다시 벌면 그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당장 지금 힘들긴 하다니까 제 생각이 절실하게 나면서 그동안 잘 할 걸 그랬다 하고 후회하겠죠. 아니면 제가 남편의 곁으로 가기를 기다릴 수도 있겠네요. 제가 떠나게 되면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될 거라 생각할 테니까요. 저는요, 끝까지 제가 쓸 만큼 펑펑 쓰고 살다가 나중에 전부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인 것 같아서요. 어떻게든 1원 한 푼 더 빼먹어 보려고 노력하던 아들네 부부에게 1원 한 푼 주지 않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니겠습니까? 아직 창창하니 더 즐기다가 온 재산 10원 한 장까지 다 털어서 기부하고 가렵니다. 제 이야기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 심심하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뒤통수 맞지 않으시길 기도하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